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지은이 정재찬,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말합니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듣긴 꽤 멋진 말이었지만 아둥바둥 살아도 모자란 판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잊고 지냈을 겁니다. 그땐 다들 청춘이었으니까요. 허나 한 세월 살다 보면 제법 잘 살아왔다고 여겼던 오만도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겸손도 문득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런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채울 틈조차 없이 살았던 내 삶의 헛헛한 빈틈들이 마냥 단단한 줄만 알았던 내 삶의 성벽들을 간단히 무너뜨리는 그런 날, 그때가 되면 누구나 허우룩하게 묻곤 합니다. 사는 게 뭐 이러냐고. 그래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어차피 잊히지가 않는 법. 잊은 줄 알았다가도 잊혔다 믿었다가도 그런 고여온 그리움들이 여민 가슴 틈새로 툭 터져 나오고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깨치는 것이 순리라지만 그러기엔 우리 삶이 특히 우리 청춘이 너무 짧고 또 아깝습니다. 해서 한동안 저는 젊은 제자들을 위해 시와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그들과 함께 그 글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은 의학, 법학, 경영학, 공학 등을 전공하는 대부분 이미 시를 잊은 젊은이, 아니 시를 사랑하는 법을 아예 배워보지도 못한 젊은이, 그리하여 시를 읽고 즐길 권리마저 빼앗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건만 고백건대 시에 대해 강고한 장벽을 치고 살아온 그들의 틈을 뚫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그들에게 시의 깊은 맛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했습니다. 가요와 가곡, 그림과 사진, 영화와 광고 등 다양한 재료와 스토리의 시를 버무린 일종의 퓨전 음식이라 할까. 그것을 어떤 날은 살짝 추억에 담갔다가 또 어떤 날은 역사와 철학에 곁들여 음미해 보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입니다. 시를 잊은 그들 사이에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눈빛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웃고 박수치는 사이 시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다시 시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낭만과 사랑을 즐기기 힘든 세대라고들 하지만 우리 청춘들은 역시 건강했습니다. 시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문화적 레시피를 글로 써내라는 절망적인 기말 과제마저 그들은 희망으로 바꿔 버렸답니다. 그들의 글을 읽는 내내 내가 복되고 내가 은혜로웠으니 정윤코 스승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 기쁨과 기대가 그들과 함께한 글들을 추리고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도 억지로 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든 시를 향유하는 자리에서 소외된 노동자든 청년이든 심야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시를 읽고 하던 한때의 문학 소녀든 시라면 짐짓 모르세요. 겉으로는 내 나이가 어떠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 훔치는 중년의 어버이든 아니 시라고는 당최 가까이 해본 적 없는 그 누구든 시를 잊은 이 땅의 모든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 작가 구리료의 단편소설 우동 한 그릇, 한이가 저무는 어느 섣달 금음날 홋카이테이라는 우동집에 흐름한 차림의 부인과 두 아들이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 사람은 달랑 우동 한 그릇을 시킨다. 헌데 가게 주인이 정작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동을 그릇에 넉넉히 담아 넌지시 내어준다. 그 다음 이야기는 생략하자. 아직 읽지 않은 이를 위하여.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고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소설을 읽었어도 이 소설의 원제목이 우동 한 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의 각개소바, 곧 메밀국수 한 그릇임을 아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듯 일본인들은 일종의 세미 풍속처럼 섣달 금음날에 해넘기기 국수, 즉 도시꼬 소바를 먹는데 그것이 바로 따뜻한 국물이 있는 메밀국수, 각개소바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동 한 그릇이 잘못된 번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훌륭한 창조적 번역에 가깝다. 사실 겨울밤에 메밀국수를 먹는 것보다 우동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훨씬 더 정감 있고 따스하고 실감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에서 한 그릇 더 나아가 아예 우리 실정에 맞게 더 가감히 번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동 한 그릇을 먹더라도 우동집보다는 포장마차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더 그럴듯할 것이다. 아니, 중국집을 배경으로 삼아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편이 더 그럴듯하지는 않을까? 국밥 한 그릇은 또 어떨까? 고생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처럼 절대 매끈하게 열리는 법이 없는 여닫이 문에 찌그러진 드럼통으로 만든 식탁, 바람벽에는 달력 한 장 횡댕그릉하게 걸려있는 식당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놓고 모자가 함께 먹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미 그 모습만으로 따스하지 않은가? 식당 주인마저 따스한 인정의 소유자라면 더욱 드라마틱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결코 드라마 같은 허구가 아니다. 많은 이에게 이런 추억은 실화로 존재한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더라. 설렁탕에 달걀을 풀어 한 대 숟갈 국물을 떠 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기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헐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국물을 그만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는 감정을 억제하고 설렁탕이 바깥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 다가와 성냥감만 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한만복, 눈물은 왜 짠가?
네, 오늘은 정재찬 교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